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 구조 파트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7문제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16문제까지. 물론 다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13번까지 했고요. 14번부터 20번까지 갈 거고, 그리고 오늘 16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11번 2014년도 4번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뺄게요. 얘가 뭐였냐면 PPP 관련 좀 어려웠던 문제긴 합니다. 요건 우리가 수업 시간 풀이를 했기 때문에 얘는 빼겠습니다. 자, 14번부터 갈게요. 지난 시간 나갔던 거예요. 자, 인슐린이라고 했고요. 이게 인슐린의 구조까지도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연구한 어떤 3차 구조, 4차 구조가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구조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신호전달 파트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시그널 펩티드 절단되고 그 중간에 어떤 시 영역이 절단이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완 결합을 시켰던 기억은 뭘 것 같아요? 시스테인이겠지. 그렇죠? 시스테인이 황화수소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완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나에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했죠? 프로테인 2차 구조 중에서 알파 나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나에는 뭐가 보이냐면 사슬 B나 A의 2차 구조가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알파 나선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인슐린은 4차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4차 구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떨어진 상태에서 또 붙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1번은 인체 승리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앞쪽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 인슐린은 이자의 어느 세포, 베타 세포에서 합성이 돼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인체 승리를 아직 안 들어갔지만 글루카곤은 어디서?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외울 때 알파 글루카곤, 베타 인슐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맞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직 델타 세포까지는 안 했나요? 델타 세포는 나중에 할 건데 소마토스타틴이 나와요. 그래서 이자의 델타 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이 나옵니다. 이 녀석은 대표적인 억제에 관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거 인체 생리에서 배울 겁니다. 그럼 1번은 일단 맞고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인슐린이 존재하는 이와 결합은 그죠? 다이설파이드 본드 소포체에서 합성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얘가 존재하는 이 녀석은 소포체에서 합성돼요. 그런데 이와 결합이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활면 소포체요, 조면 소포체요. 조면 소포체다, 그치? 조면 소포체. 여기에 무슨 효소가 있어서? PDI라는 효소에 의해서 되더라. 그렇죠? PDI가 뭐의 약자였죠? 단백질, 다이설파이드, 아이소모레이즈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 효소 이름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면 소포체에서는 이황을 결합을 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더라라는 것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요. 우리가 이제 유전자란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DN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슐린 DNA는 신호펩티드를 암호하는 DNA 염기 서열이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 이것도 맞죠, 그렇죠? 호르몬들은 분비하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조면 소포체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분비하는 어떤 프로테인, 그러니까 인슐린도 분비 단백질 맞죠? 그런 애들은 DNA 상에 뭐가 존재하더라?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ER 시그널 펩티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번역을 하는 중간에 SRP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부착 리보솜 또는 결합 리보솜에 가고, 대부분 이 시그널 펩티드는 어떻게 된다? 절단이 된다고 했어요. 시그널 펩티다즈에서. 그래서 ER 시그널 펩티드가 절단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시그널 펩티드가 완성됐을 때는 보이진 않겠죠. 절단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러프얄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신호펩티드를 암호하는 DNA가 있으니까 시그널 펩티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요. 아까 기억은 뭐라고요? 메티오닌 아니고 시스텐이요. 그렇죠? 메티오닌도 S를 갖고 있지만 황화수소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텐은 바꿔야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요. 나이는 단백질의 2차 구조가 존재합니다. 물론 3차 구조도 다 존재를 하지만.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15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람 염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세포 구조 파트에서 덴마크 의사가 했던 그람 염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염색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옆에 보니까 바실러스, 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는 고초균이래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고초균의 말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실러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실러스라고 적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실러스가 그람 양성균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양성균. 그 다음 옆에 보니까 대장균 이콜라이, 에스케르키아 콜라이가 나옵니다. 이콜라이. 그러면 얘는 대표적인 그람 음성균이다. 그치? 그래서 대장균이 그람 음성균의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 기억이 고초균이고 그 다음에 얘가 대장균이에요. 딱 보니까 기억 같은 그람 양성균은 펩티드 글리칸이 어떻다? 여러 층이에요. 멀티래요. 다층인 거예요. 그래서 펩티드 글리칸이 되게 두껍습니다. 다층이에요. 멀티래요. 그런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펩티드 글리칸이 없는 건 아니죠. 되게 얇아요. 뭐 교재에 따라서는 단일층입니다. 모노레이어입니다. 라고도 합니다. 펩티드 글리칸이 단일층이에요. 얇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람 음성균에 보게 되면 아우터 멤브레인이라는 외막이 따로 있어요. 이 외막도 어디에 들어간다? 세포 벽에 들어간다고. 근데 바실러스 같은 그람 양성균은 외막이 없다. 그렇죠? 이게 가장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외막에 보니까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즉 여기 있는 녀석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거. 이런 게 뭘 것 같아요? 포린. 베타 배럴이 둘러싼 베타 배럴 구조, 베타 통 구조라는 포린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 여기에 포린이 있더라. 저렇게 되니까 원래는 외막 자체가 어떤 친수성들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 포린 때문에 친수성이면서 좀 작은 물질들은 쉽게 통과하게끔 합니다. 그런 게 또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예,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요것만 할게요. 얘를 뭘 것 같아요? LPS라고 하는 지질 다당체겠지. 그렇죠? 따라서 이 외막에는 또 뭐가 또 존재를 한다. LPS라는 지질 다당체가 존재해요. 이건 나중에 면역 파트에서도 막 등장하는 녀석인데 이 LPS가 뭐로도 작용할 수 있더라? 독소로. 그런데 얘가 지금 세포벽에 박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다? 내독소, 엔도톡신이다. 그럼 이런 내독소 같은 경우는 열에 대해서 안정성이 어때요? 되게 높죠. 이게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에 대해서 내성이 되게 높더라. 그 다음에 이거 물론 이제 MD 기출이었긴 하지만 이 내독소에서 어떤 부분이 톡식하더라? 지질 부분이. 그래서 리피드 A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질 A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톡식 영역이다. 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람 양성균에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이런 애들 뭘 것 같아요? 우리 그람 양성균에서 테이코이산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테이코이산. 만약 지질에 붙으면 지질 테이코이산이 되고 그냥 뭐 테이코이산이 뚝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테이코이산이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 바실러스가 기억에 해당되고 대장균이 니은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냐면 덴마크 의사인 그람 염색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뭐 슬라이드 글라스 정말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림은 안 그릴게요. 얇은 유리판에다가 바실러스 또는 대장균을 각각 도말하고 스트릭을 하고 고정을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고정을 할 때 보통 어떤 걸 많이 하더라? 알코올 같은 거 많이 해요. 뭐 100% 알코올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이 알코올을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핵산이 침전돼서 결과적으로 아무 짓도 못하는 거죠. 일종의 살아있었던 상태를 유지하면서 딱 죽이는 거죠. 그죠? 이게 픽스. 그 다음에 염색약 A를 그람 염색법의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럼 이때 그 염색약 A는 뭐예요?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다. 그치?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래서 염색약 A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입니다. 바이올렛 했으니까 얘네들은 색깔은 어떻게 된다? 보라색, 자주색이 되겠죠. 그죠? 자주색, 보라색. 그래서 얘는 보라색이에요. 근데 얘의 또 특징이 이거를요. 덴마크 의사인 이 그람이 처음으로 발명을 했어요. 그 당시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더라? 그람 시약이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던 게 뭐냐면 크리스탈 바이올렛은 산성 시약이었어요. 염기성 시약이었어요. 염기성 시약. 염기성. 일종의 염색약이에요. 색깔이 띄잖아. 그러면 우리 생물에서는 pH 7.4에서 무슨 차지를 갖고 있으면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으면 염기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하고. 그렇지? 마이너스하고 이온 결합을 하겠지. 그럼 이 마이너스가 어디 있을까요? 세포 벽에 있겠죠. 세포 벽에. 예를 들어서 그람 양성균에는 테이코이산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외막에도 포스파티드 콜린 같은 녀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인지제로서 인산기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하고 이온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쓰는 순간 바실러스나 대장균이 모두 다 자주색 즉 보라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보라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증류수를 씻어낸다. 이걸 뭐 한자로 세척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염색약이 옆으로 삐져 나왔으면 증류수로 가지고 한번 씻어낸다 이 소리예요. 뭐 중간중간마다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 용액을 처리해서 증류수를 씻어낸다고 했는데 저 요오드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매염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요오드가요. 얘가 이온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차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매염제 역할을 해요. 선생님, 매염제 역할이 뭔데요? 염색을 어떻게 강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 여기가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 세포벽에는요. 마이너스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좀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 플러스가 듬성듬성 있긴 있지만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다. 그게 양성균이든 음성균이든 그래요. 마이너스가 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플러스라고 했죠. 그럼 플러스를 자주색이긴 한데 녹색으로 할게 그냥. 플러스 이게 뭐였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인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벽에 플러스 차지의 크리스탈 바이올렛은 잘 못 붙겠죠. 반발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애가 들어가냐? 요오드가 들어가는데 약간 하얀색 계통이거든요. 그 요오드가 근데 노란색으로 할게요. 요오드가 약간 마이너스 계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오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가 쉽게 떨어지지 못하게끔 양쪽에 다 막아놓고 딱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시킨다. 그런데 이걸 쓰고 나서 증류수로 씻어내더라도 색깔이 약간 연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냥 보라색을 유지합니다. 양쪽 다 자주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바이올렛 색깔을 유지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약간 연해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에탄올은
무슨 고정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때는 이 유기용매를 뭐로 쓴 거예요? 지지를 용해시키려고. 지지를. 그래서 이 유기용매를 쓴 이유는 쓰면 지질들을 용해시켜요. 그러면 그람 음성균에는 외막이라는 지질이 있었거든. 그쵸? 이제 이중충이 있으니까 이 외막이 다 벗겨져 나간다. 그럼 이제 펩티드 글리칸 단일층만 노출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니은은 알코올을 처리한 이후부터는 무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합니다. 지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갈렸다. 그쵸? 어떻게 갈리냐? 플러스 같은 경우와 마이너스가 갈렸을 건데, 양성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라색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음성균은 지질이 용해됩니다. 그러면서 증류수를 씻어냈으니까 이제는 얘가 색깔이 없어져요. 노칼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는 보라색과 무색으로 구분해서 실험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대비를 위해서, 대조를 위해서 카운터 스테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염색약 B를 처리했는데 얘가 누구예요? 샤프라니. 그렇죠? 이거는 그 그람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염색약이에요. 그래서 샤프란이라는 녀석이 누구하고 성질이 똑같냐면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는 염기성 맞아요. 근데 색깔은 좀 다르다는 거죠. 약간 핑크색, 분홍색, 좀 빨간색 계통입니다. 그래 얘는 분홍색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하고 나서는 이제 갈렸다. 그렇죠? 얘는 여전히 보라색. 왜냐하면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샤프란이 같은 성질이라며, 근데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니까 그대로 보라색을 유지를 할 거고, 얘는 이제 펩티드 글리칸층에 다시 염색이 됐겠죠. 샤프란으로. 그래서 얘는 분홍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균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그대로 있고 네거티브 그람 음성균은 분홍색이 됐다. 그래서 이게 그람이라는 분이 했던 실험인데, 자기 시약, 그람 시약이 유지를 하면 그람 양성균을 불렀고, 자기 시약이 사라지고 카운터 스테인, 그러니까 대조 염색이 되면 그걸 음성균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대조 염색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색깔을 완벽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소리. 자, 그러면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자,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고초균, 예, 플러스균 맞습니다. 플러스. 자, 염색약 B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녀석이, 즉 A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에요. 자, 여기 실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페니실린, 얘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피트 시절에서는. 다시 정리를 하면 페니실린은 인간이 가장 먼저 발견한 항생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발견이라 했으니까 화학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천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예요. 어떤 생물이 만들었다는 거고, 누구에서 만들어졌어요? 푸른 곰팡이. 그렇죠? 균류에 의해서 얘가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른 곰팡이와 페니실린을 분비를 하는데 얘네들은 고세균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진정세균의 펩티도 글리칸 생합성을 맞죠. 그렇죠? 그래서 펩티도 글리칸의 생합성을 억제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억제했어요? 어떤 효소를 억제했는데 그게 누구였죠? PBP라고 하는 페니실린 바인드 프로테인. 근데 그 녀석이 나중에 다시 재명명이 되는데 뭐라고 재명명이 되더라? 트랜스펩티다제. 그래서 트랜스펩티다제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했다고. 이거를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을 해도 된다. 처음에는 그냥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인데 얘네들 역할을 가지고 다시 명명을 했습니다. 트랜스펩티다제. 그러면 트랜스펩티다제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펩티드 글리칸과 펩티드 글리칸 그 다당류층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차 연결을 시키는 거. 교차 연결 효소예요. 그다음 우리 효소 파트에서는 이 페니실린이 트랜스펩티다제 한번 붙으면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아니 비가역적으로 억제를 해요.
비가역적으로 억제한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억제를 하는데 누가 페니실린이 얘는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역적 억제를 합니다. 라는 것도. 그래서 페니실린은 펩티드 글리칸에서 아미노산과 아민산을 통해서 그 다당류층들이 연결시키는데 그거를 저해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돼요. 되겠죠? 자, 이제는 연접에 대한 얘기인데 피트 시기에서도 연접을 은근히 좀 많이 냈어요. 실제. 자, 후반부에는 연접을 좀 많이 내시더라고. 근데 여기는 무슨 연접을 했냐? 이게 순서대로 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간극 연접 있고 데스모섬, 밀착 연접, 부착 연접인데 이 부착 연접을 굳이 전공용으로 적어놨어요. 저렇게 적었다는 것은 교재마다 번역 양상이 좀 틀려서 그래서 전공용으로 적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정리할 거냐면 저 부착 연접.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착 연접이 있는데 부착 연접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접착 연접, 데스모점. 요즘은 데스모솜이라고 부르긴 한데 어쨌든 데스모점이라 하기도 하고 데스모솜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헤미 데스모솜, 데스모솜. 자, 그런데 이게 영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접착 연접이 뭐냐? 저기 있는 우리 출제를 했던 분이 어데니 정션이 했죠. 이게 얘예요. 실제는. 정션. 그 다음 부착 연접은 앵커링 정션이라는 말을 더 써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은 저기 있는 녀석을 부착 연접을 했지만 요걸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재마다 어떻게 이 녀석을 부착 연접으로 보고 쓰는 교재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릴까봐 어드헤런슨 정션이라는 말을 꼭 썼습니다. 얘네들 그냥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신 거죠. 데스모솜. 얘는 이제 헤미라는 말이 더 들어가는 뿐이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뭐 암기 팁은 접대해 뭐 이렇게 접대를 어떻게 부탁해 이렇게 외웠던 거. 자,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가는 뭘 것 같아요? 밀착 연접. 그렇죠? 전공용어로 이제 타이트 정션이라 하죠. 타이트 정션. 그러면 밀착 연접에 관계되는 저 기역이라는 프로테인은 막단백질은 뭘까요? 이게 캐디린이요? 그게 아니고 얘가 코넥신이요? 그게 아니고 얘가 인테그린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일반 생물학 책에 나오는 그 세 녀석이 아니다라는 정도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얘가 뭘까요? 클라우딘, 오클리딘 뭐 이런 애들이요. 근데 이런 게 전공책에만 등장하고 일반 생물학 등장 안 하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게 인테그린이니?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코넥신이니? 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다. 이게 캐디린이? 했을 때 그게 아니다. 라는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럼 밀착 연접을 통해 가지고 보통 밀착 연접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뭐 소장 상피 세포에서 소장 내관과 우리 진짜 체내에 있는 체액과 환경을 달리하게끔 하는 거. 외부는 뭐 pH 8인데 안쪽은 뭐 pH 7.4를 유지한다든지 또 이온이 밖으로 나가는 거 막고 즉 밀봉하고 누수를 방지한다.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밀봉하는 역할. 누수를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누수 방지. 그러니까 일종의 단절을 시키는 거죠. 외부 혹시라도 세포와 세포 사이 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 세포막에서는 밀착 연접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었죠? 막의 유동성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뭐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송의 방향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다 밀착 견접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밀착 견접이 타이트 정션은 아니에요. 리키 밀착 견접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소화나 배설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특정 이온, 뭐 나트륨이라든지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 밀봉을 합니다. 누수를 막습니다. 자, 그러면 나로 갈게요. 얘가 뭘까요? 오히려 그럼 다하고 라를 하고 나로 갈까요? 그럼 다는 뭘까요? 중간 섬유가 있으니까 데스모섬이다. 그치? 데스모섬.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데스모섬이에요. 데스모섬은 중간 섬유를 갖고 있는데 그 중간 섬유가 만약 상피세포였으면 뭐예요? 케라틴. 그다음 그 막단백질을 뭐라고요? 케데린. 그렇죠? 그래서 케케케케 이렇게 외웠던 그 녀석. 케딜이라는 막단백질과 중간섬유의 케라틴. 물론 이 데스모솜이 결합 조직이나 근육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럴 때는 케라틴은 아니겠지. 뭐예요? 비메틴 또는 뭐 비메틸 릴레이티드 연관 단백질이 있다. 그것만 딱 바꿔 끼면 됩니다. 그래서 데스모솜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와 세포를 강하게 연결한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을 강화에 기여하더라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돌연변이 파트나 암세포에서 암세포 우리 해버렸네. 보통 데스모점이 떨어지게 와야 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전이 같은 거. 그래서 암에서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데스모점이 와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라 같은 건 뭘 것 같아요? 얘는 간극연접이다. 그렇죠? 간극연접. 그래서 간극연접 이것도 교재마다 번역이 다양합니다. 어떻게도 번역하더라? 뭐 연락연접이라고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 또는 교신연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전공 용어로 가면 갭정션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갭정션. 그럼 질문요. 간극연접을 통해서 프로테인과 RNA가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동물에서는요, 이런 연접 구조, 연접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접합한다는 건데, 이런 연접 속에서 프로테인과 RNA가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 밀착 연접이든 부착 연접이든 다 그래요. 그 얘는 프로테인과 또는 RNA가 통과를 못 합니다. 근데 굳이 이걸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것은 누구는 가능하더라? 식물에서 원형제 연락사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교가 식물에서의 원형제 연락사와 간극연접을 비교해서 자꾸 갑니다. 그 다음에 간극연접에서 여기 있는 프로테인 하나하나는 뭐예요? 코넥신. 그리고 코넥신이 6개가 모이면 걔를 뭐라 부른다? 코넥손. 그럼 코넥손 2개가 있으면 뭐라 부른다? 간극연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단백질은 막단백질은 코넥신이었고 그 애들이 모여서 코넥손이 되고 그 애들이 2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간극연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다? 나예요. 나는 그럼 결국 부착연접이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나는 그럼 여기가 얘라고 생각했지만 전공용 요거니까 얘를 말해요. 그렇죠? 얘가 나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 속에도 보겠지만 미세섬유가 있다. 그렇죠? 액티브 미세섬유가 있다는 거야. 액티브 미세섬유. 그다음 막단백질은 뭐예요? 여전히 케데린. 그렇죠? 케데린. 그러면은 여기 그림 속에서는 안 나왔지만 헤미데스모점이 빠졌네. 그럼 헤미데스모점은 어떤 막단백질을 쓰더라? 인테그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녀석을 쓰더라? 중간섬유. 그래서 케라틴이라는 중간섬유와 인테그린을 쓰더라. 막단백질.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세포 외 기질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미데스모점은 세포와 세포의 기질. 데스모점이나 접착연점이나 나머지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기억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기억은 클라우디 오크리드입니다. 그럼 일단 코넥션은 아니에요. 그럼 코넥션은 라 쪽에 요 녀석이라 봐야 되겠죠. 어쨌든 기억을 구성하는 코넥션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딘 오클리딘 뭐 이런 거예요. 코넥션은 라에서 해당될 수는 있겠죠. 간을 통해서 세포 내 단백질 이웃한 세포를 이동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경우는 단백질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되겠죠?
나에서 나라는 것은 미세섬유인데 미세섬유 단위체는 액틴이잖아요. 그죠? 케라틴은 이제 중간섬유고 다는 밀착 견점이냐? 다가 아니라 어떻게 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라가 간극 견점인데 심장 근육 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전파된다. 이게 나트륨이나 칼슘이 가서 탈봉을 해서 동시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생리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간극 견점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동시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따라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선모예요. 선모. 우리 이게 아마 지난주 1번 문제가 편모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는 선모인데 근데 편모나 선모나 구성 성분이 같아요. 구성 성분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게 지금 우리 진해 걸 보는 거예요. 진해. 일단은 진해계 편모나 선모나 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 튜블린. 근데 튜블린들이 모여서 단위체가 모여서 되는 거 맞지만 항상 일항체 다이머가 붙어서 가죠. 그래서 어떻게 알파와 베타인 이 다이머가 일종의 단위체가 된다. 단위체라는 것은 반복되는 단위.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럼 또 질문이에요. 알파가 노출된 쪽과 베타가 노출된 쪽이 있겠죠. 알파가 노출된 쪽이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베타가 노출된 쪽이 플러스. 그래서 여기 같은 미세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양쪽 말단이 극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양쪽이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극성이 존재한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미세 소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선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9 플러스 0 구조를 갖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기저체 물으면 죄송합니다. 9 플러스 2라고 적으지. 이상하게 적구나. 그 다음에 기저체는 9 플러스 0이라 하겠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예비검사 1번의 맨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에서 나왔던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선모 같은 경우는 디네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니은이라는 녀석이 디네인이에요. 그렇죠? 디네인. 근데 여기가 미세소관이 이제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모나 선모는 키네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질에서 미세소관에서는 키네신과 디네인이 다 관여를 하지만 편모나 선모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키네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디네인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녀석이고 얘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효소의 활성? ATPase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 얘네들도 어떻게 ATP 가수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것도 되겠죠. 근데 선모는요. 노족기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노족기 운동. 노를 젓는 운동. 노족기 운동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기억은 미세소관일 거고요. 그 다음 니은의 디네인일 겁니다. 자,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기억의 구성 단위는 그쵸 알파, 베타, 튜블린의 일항체입니다. 다이머요. 맞습니다. 기억은 소낭의 이동에도 관여한다. 자, 미세소관이 이동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많았어요. 자, 얼핏 봐도 지금처럼 소낭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도 가능해요. 놀랍게도 가능해요.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를 들고 뛸 수도 있습니다. 골지체의 시스테나 들고 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안 했나요? 단백질도 특정 단백질 들고 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발생해서 좀 볼 거예요. 또 특정 RNA, 그러니까 모든 프로테인과 RNA를 들고 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프로테인과 RNA도 들고 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염색체도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세포 주기에서 염색체 이동할 때 뭐 KMT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 그러면은 또 다시 이 미세소관에서 어떤 디네인이나 뭐 키네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미세소관을 가지고 들고 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되죠. 얘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들고 뛸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키네신 아니죠. 디네인. 따라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갈게요. 근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토파고사이토시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자, 이게 실제 노벨상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MD는 노벨상 받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출제 이런 게 있는데 피트는 그런 게 없었다가 요거는 딱 맞아떨어졌던 건데, 자, 여기 보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또는 뭐 노화된 애들, 노화된 어떤 세포 소기관을 계속 놔두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아예 없애고 다시 재활용하겠다,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낭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낭. 이게 캠벨청에서는 여기 이렇게 둘러싸이는 이 막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잘 모른다. 그 기원을 모른다로 했지만 전공이 가면 이 소낭은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소포체에서 유래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캠벨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소낭은 소포체에서 유래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세포 소기관이 파괴를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렇게 어떤 소기관이 노화되거나 손상됐을 때 한번 둘러싸고, 막으로 한번 둘러싸고, 그러고 나서 리소점이 와서 융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토파고점이라 합니다. 오토파고점. 오토파고점. 뭐 번역을 한다면 자식포 정도 될까? 자식포?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파고점? 파고점? 파고점 뭐였어요? 식세포 작용, 파고사이토시스를 해가지고 딱 둘러싸가지고 나왔던 그 주머니를 말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이제 주머니를 형성하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 걸 하니까 오토파고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표시가 돼서 어떤 녀석, 리소점이라고 하는 이 산성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들고 있는 이 녀석이 융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효소들은 pH 5나 5.5에서 최적인 일종의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뭐 종류도 50여 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수분해 효소에는 핵산 가수분해 효소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있을까요? 있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질 분해 효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뭐 프로테인이나 프로테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질에 대한 거, 탄수화물에 대한 거, 또는 핵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너 있잖아, 소화를 시켜 없애줘 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특정 효소는 없는데 하면 그걸 분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다 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성자 펌프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양성자가 들어가겠죠. ATP를 소모하면서. 그러니 pH가 어떻게 5나 5.5까지도 내려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융합을 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게 오토파고 리소점이 될 건데 점점 소화되면 이게 뭐가 돼요? 그럼 리소점화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융합된 리소점이니까 뭐 2차 리소점이라 하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기억에는 지질 분해 효소가 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 핵산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 내부의 pH는 7.7보다 낮다. 당연합니다. 5나 5.5니까. 자, 기억은 그렇죠.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에도 관여합니다. 파고사이토시스 관여해요. 자, 5번을 바로 가고 4번 나중에 할게요. 자가소화 작용, 오토파고사이토시스에 영양분이 결핍됐을 때도 유발될 수 있냐?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맞아요.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한참 이슈, 그때 노벨상 받고 이게 되면서 한참 이슈가 뭐였냐면 단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영양분이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은 세포 입장에서 내가 에너지 부족이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런 소기관들이 노화나 손상되지 않아도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서 뭐 한다? 여기서 나오는 아미노산, 여기서 나오는 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파고사이토시스가 많이 된다라는 것들이 뭐 발표가 되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영양이 결핍 시 에너지 보충 자원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 자가 소화 작용이 활발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뭘 낸다? 에너지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원, 팩트 위에. 각각의 어떤 소호기관들도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질로 구성됐으니까 그 단량체들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소리인데, 자, 4번에 대해서는 보니까 유브키틴 그리고 어떤 단백질 분해 누구에 대한 얘기야? 프로테아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이 해당되지 않죠. 즉 4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프로테아조네요. 프로테아조. 자, 질문입니다. 프로테아조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에요? 아니 비막성이에요. 비막성이라고 했어요. 단백질 복합체니까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소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테아좀은 어떤 애들만 없애줬다? 유브키틴이 표지된 프로테인만 얘가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유브키틴을 표지하는 또 효소들은 또 따로 있는 거죠. 우리 세포 중에서 배웠던 대표적인 유브키틴 표지시켰던 그 효소 이름 뭐예요? APC. 아나페이지 프로모트 컴플렉스. 이거 세포 중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 또 질문이요. 이 프로테아좀에서 이 프로틴을 분해하게 되면 아미노산 수준까지 분해돼요? 아니면 펩티드 수준까지만 분해돼요? 펩티드 수준까지만. 그렇죠? 수준까지 분해를 한다. 그러면 이 프로테아좀에는 어떤 효소가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효소가 있어요? 엔도펩티다즈가 있어요? 아니면 엑소펩티다즈가 있어요? 엔도라고 했어요. 엔도. 이 효소는 엔도펩티다즈. 엔도펩티다즈. 왜냐면 엑소가 있었으면 아미노산 수준까지도 분해를 했겠지. 그렇죠? 엔도펩티다즈. 또 하나 질문. 이 프로테아좀에서 얘를 분해를 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써요, 안 써요? 씁니다. 라고 했어요. ATP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브키틴을 표지하는 순간에도 에너지를 써야 안 써요? 그것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모두 다 에너지 쓴다고. APC가 뭐 유브키틴화 시킬 때도 ATP를 쓰는 거고, 그 다음 프로테아좀 이걸 절단할 때도 ATP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소점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유브키틴이 표지된 것은 프로테아좀 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해도 될까요? 네.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19번. 진액에서 세포 골격, 당연히 미세섬유, 미세소관, 중간섬유가 대표적인 세포 골격입니다. 근데 중간섬유는 식물한테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진액 중에서 식물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중간섬유가 동물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각각을 하나씩 보면, 자, A 같은 경우는 섬유성 소단이 섬유화된 녀석이 단위치가 되는 거, 뭐 케라틴 같은 거. 그럼 얘가 뭐예요? 중간섬유다, 그렇죠? 액틴 단량체. 그럼 얘는 미세섬유. 튜뷸린 이량체, 알파, 베타, 미세소간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A는 세포질 분열 시 수축환, 수축환도 역시 동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동물에서는 수축환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액틴 미세섬유와 마이오신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B라고 바꿔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액틴 미세섬유와, 요즘은 미오신을 마이오신이라고 좀 부르긴 한데 마이오신이 필요하더라. 데스모섬 아까 우리 연접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중간섬유다, 그렇죠? 그러니 A라고 하면은 맞네. 그러면 얘가 맞네요. B는 중심립이 형성한다. 중심립은 미세소관이죠, 그렇죠? 미세소관. 그러면 얘는 C가 되겠죠. 라민도 핵의 내막에서 있는 중간섬유예요. 그러니까 요거 A로 바꿔야 되겠네. 라민은 딱 중간섬유. C는 그렇죠, 마이오시란 말이 나왔는데, 자, C라 녀석이 아니라 B로 바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2번이 됩니다. 20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 녀석을 제가 맨 마지막에 했는데 계산 문제라서 좀 뒤로 돌린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수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혈액을 희석해서 시료를 준비하는데 헤마사이토미터가 혈구 계수기예요. 말 그대로 혈구라는 어떤 세포를 카운팅하는 거. 그러니까 혈구 세포를 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세포 수 측정. 그러면 혈구 개수기에다가 커버 글라스로 덮었어요. 저 커버 글라스 정말 많이 나온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출제됐던 이 문제 속에는 이게 탑뷰 위에서 본 거예요. 이 혈구 개수기를. 그러면 저는 옆에서 본 거, 사이드에서 본 것을 좀 그림을 그릴게요. 자, 혈구 개수기가요. 일종의 바둑판처럼 생겼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홈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홈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옆모습인 거예요. 옆모습. 누구에 대한 옆모습? 혈구 개수기에 대한 옆모습이에요. 그럼 이거를 커버 글라스로 덮었대요. 그 커버 글라스는 투명한 글라스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의 틈이 있거든. 이걸 덮었습니다. 뭐로? 커버 글라스로. 여러분 어떤 책상에다가 유리판을 얹었어요. 그래도 그 사이에 틈은 있어요. 그 사이에 틈이. 그런데 이 사이 틈이요. 어느 정도냐? 0.1mm 정도예요. 이 높이가. 물론 이거를 친절하게 출제하신 분은 이걸 주어졌어요.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 단 혈구 개수기와 커버 글라스 그 사이의 간격은 일종의 높이 개념인데 0.1mm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작은 틈이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고 여기다가 지금 뭐 했냐면 이 커버 글라스 사이, 혈구 개수와 커버 글라스 사이에다가 뭐를 시료를 넣어줘요. 그럼 적혈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피펫을 써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어요. 그러면은 이 적혈구가 이런 식으로 쑥쑥쑥 들어갈 거라고. 이 시료가 이제 들어갔다고 이 사이에. 당연히 적혈구겠지. 적혈구. 우리는 옆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구 개수기와 커버 글라스 사이에 시료를 주입했다. 그 시료는 이제 적혈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여기를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위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관찰하는 그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탑뷰로, 탑뷰. 위에서 본 거라고. 탑뷰. 마치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왜냐하면 여기가 각각의 일종의 가로, 세로가 주어졌다고. 가로, 세로가 주어졌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면적의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피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지. 그러면 얘네들의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부피. 가로, 세로, 높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는 어떤 거? 요걸 쓰면 되겠지. 그치? 이게 일종의 높이 개념이니까. 그래서 0.1mm가 돼요. 그럼 저 공간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0.1 세제곱 밀리미터가 돼요. 이거 우리 세포 구조할 때 제가 제곱 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부피 단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더라? 마이크로리터로 바꿀 수 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가 0.1 마이크로리터로 간다. 이거는 일종의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외우셔야 돼. 예를 들어서 1 세제곱 밀리미터는 1 마이크로리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0.1 마이크로미터의 부피가 있구나. 어떤 물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 놓고 각각의 현미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카운팅하면 좋겠지만 일종의 표본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여기만 이 5군데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군데를 조사했더니만 각각의 적혈구 수가 이렇게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5개를 통해서 얘가 평균값을 하나 구하고 그럼 얘가 여기 있는 개수를 구하고 이 평균값 구하고 이 전체 방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전체 25개의 방이야. 그럼 전체 25개의 방에서 여기 적혈구 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면 돼요. 뭐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자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지. 4개, 6개, 5개, 7개, 3개가 있는데 몇 개의 방을 조사했냐면 5개의 방만 조사했다고. 그럼 얘는 10이고 얘가 10이고 25. 그러니까 5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여기 하나의 평균
평균 5개의 적혈구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평균. 그죠? 하나의 방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몇 개의 방이 있었냐면 5 곱하기 5에서 25개의 방에 평균 몇 개가 5개가 있었다고. 그럼 결국 전체는 어떻게? 155개의 적혈구가 있습니다. 어디에는? 여기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 전체에는 몇 개가? 125개의 적혈구가 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여기엔 괜찮죠? 그러면 지금 부피의 단위가 0.1 마이크로리터잖아요. 그러니까 0.1 마이크로리터 속에 얼마가? 125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럼 여기를 가지고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 1ml, 출제자는 1ml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1ml. 1ml 속에 얼마나 있니? 라고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마이크로리터를 밀리리터로 환산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0.1 마이크로리터 속에 125개가 있었는데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ml는 이걸 마이크로리터로 바꾼다면 마이크로하고 밀리리터는 몇 개의 차이가 나요? 1000배. 그 10의 3승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10의 3승, 1000배라고. 1000배. 그럼 각각에 없앨 수 있는 거 없애보자. 이렇게 없애고. 그러면 여기가 0.1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10의 4승으로 바꿔도 되겠네? 요거 없애고 10의 4승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럼 따라서 125 곱하기 10의 4승. 어디 속에? 1ml 속에. 근데 이거 유효 숫자를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두 개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1.25 곱하기 2배로 갔으니까 10의 6승으로 하면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답은 3번이네.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세포 호흡 파트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에요. 아마도 다음 주는 광합성인데 지금 정리해 보니까 16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포와 좀 비슷해요. 그럼 세포 호흡 끝나고 그러면 광합성 끝나면 그 다음 뭘까요? 세포 주기, 유전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포 주기는 한 7문제, 유전 파트가 좀 많아요. 그게 한 17, 18 되겠던데. 그래서 아마도 세포 주기하고 전 유전 파트를 합쳐서 올까 아니면 좀 나눠서 올까 그건 좀 고민인데 아마 광합성 할 때도 좀 문제가 많아서 세포 주기 한 7문제 들고 오고 거기에서 딱 끝내고 깔끔하게 거기서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유전 파트 넘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분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예비검사 문제인데요. 근육세포에 비정상적으로 큰 미토콘을 갖는 유전질환 환자, 어떤 환자입니다. 뭔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미토콘의 내막에는 크리스테, 우리는 뭐 크리스타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이게 뭐예요? 주름진 구조. 내막이 주름진 구조를 가졌다. 근데 이렇게 주름진 구조를 가졌다는 것은 많은 단백질을 박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프로테인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주름진 구조가 많이 발달됐다면 좋은 거 아닌가? 전자전달이 많아서 ATP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질환이래. 계속 가볼게요. 미토콘의 내막에서 전자전달계는 정상이 됐어요. 이건 아무 상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짝풀린 단백질, 언커플러 프로테인이 많대요. 이 프로테인을 많이 넣고 싶어서 크리스타 구조를 선호했구나라는 거겠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이퍼 메타볼리즘, 그 메타볼리즘이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가 어떻게 너무 심하다는 거지. 과다 대사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짝풀림 단백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파트에서 짝풀림 단백질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짝풀림 프로테인, 이게 우리 생체 내에도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UCP1 같은 거, 언커플러 프로테인이지. 또는 뭐 교재에 따라서 서머제닉이라고 합니다.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짝풀림 단백질은 정상적으로 어디 많아야 돼요? 어느 조직에 많아야 된다? 브라운 팩트, 그치? 갈색 지방, 갈색 지방이 많더라 라고 했어요. 원래는 백색 지방이 보통 일반적으로 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어둡다는 거예요. 지방의 색깔이. 근데 왜 갈색 지방이 돼버렸어요? 짝풀린 프로테인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수도 어떨까? 되게 많아요.
그다음 그 조직의 근처에 혈관도 되게 많이 분포를 한다고. 모세혈관에 또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그 조직에서는 좀 어둡게 보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짝풀림 단백질만 조금 더 하면 얘는 일종의 양성자 수송체다. 그치? 양성자 수송체예요. 얘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히면서 양성자에 대한 수송체로 가요. 그럼 얘는 고에서 저로 양성자를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붙다 보니까 F0, F1도 양성자를 수송해야 되는데 F0, F1을 통과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자 전달의 속도는 어때요? 되게 빠르다, 그치? 제가 만원버스 설명 드린 거 기억나세요? 어떤 손님이 들어갔는데 유리창 깨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라. 원래는 F0, F1, 원래는 정상적으로 나올 때만 ATP를 써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ATP를 만들지 못하겠네. 합성이 잘 안 되겠다, 그렇죠? 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전달의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는 뭐예요? 산소 소모가 많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 전자 전달의 속도가 많다는 것은 유기물을 산화를 또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유기물의 산화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NADH라든지 아니면 숙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산화한다 이 소리예요. NADH나 숙신산이나. 근데 NADH를 또 만드는 애가 또 지방산이지. 그 지방산의 베타산화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대사가 오버돼서 하이퍼 메타볼리즘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ATP를 못 만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을 다 써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체중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짝풀림 단백질하고 응용을 해서 DMP 같은 걸 막 처리해서 다이어트제로 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부작용 때문에 죽어나가는 ATP를 못 만드니까 죽어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로 금지를 했다. 뭐가? UCP, 아니 DMP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짝이라고 하는 게 커플이란 게 원래는 뭐였냐면 전자 전달이 많아지게 되면 산소 소모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 PNF도 많아지게 되고 ATP의 합성도 많아지고 이런 게 짝이었다고. 커플이었는데 짝풀림이니까 그 반대가 돼버렸다. 얘는 여전히 많지만 얘가 안 되는 현상 있죠. 그거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있고 전자전달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있겠죠. 양성자를 실컷 펌핑을 했더니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고요. 누가? 양성자가. 그러니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적어지다 보니까 ATP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자, 이 사람에서 전자전달계의 최종 전자수용체는 짝풀림 단백질이다. 누가 최종 전자수용체가 돼요? 그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누가 받아줘야 돼? 산소. 산소가 전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짝풀림 단백질을 옮겨주는 양성자를 옮겨주는 거니까 얘는 산소가 돼요. 그래서 틀렸다는 소리. 니은에서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비된 산소 분자수는 되게 많겠지만 생산된 ATP 수는 적을 거니까 당연히 적다라고 해줘야지.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디귿. 전자전달에서 한 분자 NADH에서 내막 밖으로 소송되는 양성자의 수가 정상적인 미토콘에 비해 적다. 틀렸는데 뭐가 틀렸을까? 적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같다는 거야. 여기는. 자, 다시 볼게요. 하나의 NADH가 전자전달계를 돌게 되면 두 개의 전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 몇 개나 펌핑한다고요? 이 숫자도 외우시라고 했어. 10개. 그렇지? 컴플렉스 1에서 4개, 컴플렉스 3에서 4개, 그 다음 마지막 컴플렉스 4에서 2개. 그래서 442를 외우자고 했습니다. 442. 그렇게 해서 전자 2개가 왔을 때 마지막 최종 전자 수용체가 누구라고? 산소.
그런데 걔네들이 양성자 2개 받아가지고 대사수가 되는 물을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NADH당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는 거죠. 누가? 이 환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분자 NADH에서 내막 밖으로 수송되는 양성자 수는 그대로 10개예요. 그게 정상적이든 질환이든 간에 10개는 그대로다. 단지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따라서 답은 2번이 돼요. 됐죠? 자, 2번 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분류 파트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알코올 발효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세포 파트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ABC는 뭔지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알 수 있을 것 같아. 인류는 오래전부터 뭐를 사용해서 술과 빵, 뭐요? 효모다, 그치? 이스트, 효모. 효모는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술과 빵 만들 때 기여한다,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분류 파트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균류, 펑가에 들어가죠, 그쵸? 제가 효모는 학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커먼 네임이 이스트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효모에도 여러 종이 있습니다. 사카로마이스, 세리브, 사쿠라, 폼페 등등이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분류 파트에서 균류긴 한데 어디 들어가냐면 잔항균류에 들어가요. 잔항균. 우리 그 유전 파트에서 제가 잔항균류에 대한 설명 좀 하지 않았나? 감수 분열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잔항포자 형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효모는 균류에서 단세포 개체를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균류 중에서 단세포 개체를. 그럼 일단 진행 맞죠?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또 나왔다. 그렇죠. 페니실린 되게 좋아하십니다. 피트 시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피트를 자꾸 보는 이유가 편입 교수님이나 피트 교수님과 같은 교수님 내시는 거 있으니까. 자, 푸른곰팡이도 역시 균류에 들어가요. 근데 얘도 역시 잔항균류에 들어갑니다. 단지 얘가 다세포 개체야. 다세포 개체. 됐죠? 그 다음에 1876년에 코어가 저 C는 뭘까요? 그냥 탄저균이라 하시면 돼. 탄저균. 우리 코어라는 것은 1장에서 배우지 않았나? 1장에서 제 코어의 질병의 병원균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물론 뭐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탄저균 얘는 진정세균입니다. 진정세균 세균이라고. 그럼 얘네들은 진액이야. 얘는 원액이지, 그렇죠? 원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탄저균은 탄저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 A는 미토콘드리아 있다. 그렇죠? 진액이니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있어야 돼요. 근데 C는 없겠지.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그러나 C는 없겠지. 그렇죠? B의 세포벽에는 키틴이 있다. 균류의 세포벽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키틴이죠. 그럼 얘도 키틴이긴 해. 그런데 얘가 소량이에요. 소량.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효모는 어떤 게 주냐면 이거는 좀 어렵나? 만난과 글루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됐죠? 따라서 키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세균은 당연히 뭘 가져요? 펩티드 글리칸을 가집니다. 따라서 B의 세포벽에는 키틴이 있다. 맞는 문장. 역시 A를 해도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어요. B도 맞는 문장. 그렇죠? 근데 C는 아니다. A, B의 유형관계가 이게 비슷한 정도가 더 가깝죠. 누구에 비해서? 다른 여기 A와 C에 있어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같은 균류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 돼요. 3번 갑니다. 자, 심장 근육에서 미토콘드리아 초음파 쓰고 소원항을 만들었고 그 녀석을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복잡하면 그림을 바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 이거를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이게 결국 우리가 만약 미토콘드리아였다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요렇게 죄송합니다. 되고 요렇게 될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작나? 그러면
여기는 요거라고 생각이 되겠네. 그러면 다시 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가 미토콘에 내막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됐죠? 그러면 이렇게 튀어난 이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F1이라 했고 얘를 F0로 했다고. 그렇죠? F1, F0. 맞아요? 그러면 자, 이쪽이 미토콘의 기질이 될 거예요. 이걸 파괴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소낭 바깥쪽이 되겠지. 여기 소낭 바깥쪽이 여기서는 원래는 미토콘의 기질이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자전달계도 미토가 내막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ETX가. 그럼 여기서 숙신산이라든지 NADH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산화를 한 거 맞죠? 그리고 이 산화라 적었습니다. 양성자 펌핑하는 거 맞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니 여기가 pH가 어떻게 낮을 거고 얘는 pH가 어떻게 높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pH가 낮아야 될 거고 이 바깥쪽이 pH가 높아야 돼. 맞아요? 어디를 그려놨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Y축을 잘 보셔야 돼. 산소 농도인데 어떤 시험관에 산소 농도가 정해진 모양이에요.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끔 하고. 그럼 산소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자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ADP, PI를 넣는다고 해서 전자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까지 넣어야 돼? 산화 가능한 숙신산까지 넣어야지만 그때서야 전자 전달이 막 돼서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어요. 선생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줄어드는데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베이저 수준, 기저 수준의 산소 소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전자 전달하고 무관하다고. 이해되겠죠? 전자 전달 무관하게 ADP, PI만 있어도 얘네들이 미토콘 자체에서 쓰는 산소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무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 숙신산을 넣어주니까 이 숙신산이 뭐다? 산화 가능한 유기물이라는 거죠. 전자 공급원이 되는 거지. 얘가 일종의 전자 공급원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산소를 쓰고 있어요. 전자 전달 잘 되고 있다는 소리고 그럼 전자 되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PNF가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ATP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숙신산은 소낭 S의 바깥쪽에서 산화된다. 자, 이 그림 속에서는 여기서 산화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산화되는 거예요? 이 바깥쪽에서, 그치? 바깥쪽에서. 그래서 소낭의 바깥쪽 측면에서 산화됩니다. 봤잖아요, 있죠? 이 그림에서 생각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시험 시점 A에서 소낭 S의 바깥쪽에 그 바깥쪽이 미토콘의 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를 다시 pH를 더 높여주면 pH 구배는 더 잘 생긴다, 그치?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합성 속도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돼요. 왜? PNF가 더 늘어나니까. pH 구배가 더 증가를 하니까. 그죠? 차이가 더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짝불림 단백질 나왔습니다. 단백질은 아니지만 유기물인데 DMP. 얘는 대표적인 양성자 뭐예요? 이온수 송체, 이오노포아라고 했어요. 이온수 송체. 그래서 약산성일 때 얘가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데 양성자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막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결국 뭐를 없앤다고 했어요? pH 구배를 줄인다. 그렇죠? pH 구배를 줄인다. 그럼 pH 구배를 줄인다 말은 PNF를 줄인다. PNF를 줄인다 말은 ATP를 합성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 합성을 줄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역시 산소 소모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산소 소모는 엄청나게 많고 많다는 소리는 뭐예요? 전자 전달이 너무너무 잘 되게끔 한다 이 소리야. 역시 짝풀림 언커플러로 대명사예요. 그렇죠? DMP. 이 DMP가 나중에 면역 파트에서 뭐로 가냐면 합텐으로 또 갑니다. 그 나중에 또 할게요. 그 DMP는 제 강의에서 2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DMP를 첨가하게 되면 시점 A점보다 ATP 합성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합니다. 아, 증가가 아니지. 감소르지. 감소라고 해야죠. 산소 소모는 증가하지만 ATP 합성 속도는 감소를 해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4번 갈게요.
세포업에서 전자전달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뭐 전자전달이에요. 자, 순수 분리의 미토콘의 3개를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각각의 피르부산 ADP, PR을 넣고 합니다. 그러면 뭐 산화 가능하겠죠. 근데 A는 X와 Y를 첨가하지 않았대요. 그냥 이거 일종의 컨트롤이네. 대조군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자전달 일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피르부산도 넣고 ADP, PR 넣었으니까 전자전 잘 될 거고 ATP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B에는 X를 첨가하고 라고 했어요. 그럼 B라는 녀석에는 뭐를? X를 첨가했어요. X를. 근데 X는 뭐라고 했냐면 산화적 인산을 억제하는 물질 X하고 Y라고 했는데 어쨌든 산화적 인산을 억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어나지 않았대요. 전자전달은 일어났대. 그렇다면 전자전달은 일어났는데 산화적 인산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자전달은 결국 전자전달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산소 소모는 됐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산소 소비가 됐다는 의미. 네. 그럼 산화적 인산화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뭐예요? ATP가 생산이 됐다는 의미. 맞죠? 실제는 전자 전달돼야지만 결국 PNF가 형성될 거고 그러면 ATP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 둘이가 짝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좀 안 맞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B를 조금 더 분석을 하게 되면 X란 녀석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얘가 전자 전달이 지금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전자 전달이 지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어난다고 했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산화적 인산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해석 가능한 게 뭐냐면 전자 전달 저해제 아닐까? 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티마이신 A라든지 뭐 로테논이라든지 아미탈이라든지 시아나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전자전달 안 되면서 산화적 인산화를 못한다? F0 억제제인 올리고마이신일 수도 있어. 올리고마이신. F0 억제제. 그럴 수도 있거든. 쌤, 근데 올리고마이신을 처리하면 전자전달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될 수 있지. 조금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는 전자전달의 속도는 어떻게 해요? 감소하다가 나중에 포화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제자 좀 잘 만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마이신을 써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측정한다면 전자전달 속도는 줄어들지만 이게 포화가 되면 더 이상의 안 된다. 전자전달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자전달이 안 되면 결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산화적 인산화도 안 될 거 아니겠지. 산화적 인산화는 안 돼요. 당연히 이거는 F0를 억제했으니까 양성자 여기 못 오게끔 했으니까 이걸 막으니까 양성자가 되돌아올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ATP도 안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이것도 안 만들어진다고. 되겠죠?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C를 가볼게요. C를 갔더니만 C는 뭐를? X와 Y를 두 개 다 첨가했어. X와 Y를 둘 다 첨가한 거야. X와 Y를 두 개 첨가했어. 근데 위에서 X하고 Y는 모두 다 산화적 인산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한데 여기가 이상하네? 일어났대. 그러면 결국 이거죠. 만약 이 X가 전자전달 저해제였어요. 그 상태에서 뭔가 Y를 했는데 웃기게 전자전달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는 안 일어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X라는 녀석이 전자전달 저해제면 결국 전자전달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거는 가능하냐? X가 만약 올리고마이신이었다. 그 상태에서 Y를 썼는데 얘가 전자전달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산화적 인산화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DMP 같은 짝풀림 녀석이었다면, 짝풀림제였다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즉 Y가 뭐가 되면 짝풀림 제였다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미토콘 내막 다시 그릴게요. 전자 전달계요. F0, F1입니다. X를 처리했습니다. X를 처리했는데 X가 뭐라고 지금 우리 판단했냐면 얘라고 판단했어. 올리고말신처럼. 그런데 지금 Y를 처리한다는 소리는 지금 양성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태예요. 엄청나게 많은 상태인데 짝풀림제를 썼으니까 짝풀림제는 녹색으로 할까? 얘네들을 잡아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성자를 준단 말이에요. 누가? 요 녀석이. 이게 Y라는 거지. Y. 이게 Y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는 오히려 더 잘 돼. 산소 소모가 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ATP를 안 만들어져요. 이거 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다? 결국 X라는 녀석은 X는 올리고말신이었어요. X는 올리고말신이었고 Y라는 녀석은 짝풀림제 계통이었습니다. 라는 거 알았다고요. 전자전자 저해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X와 Y는 같은 자리예요. 전혀 다르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경쟁적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물질을 다른 곳을 하는 거죠. 하나는 F0 억제제가 타겟이고 하나는 짝풀림이니까. 가해시의 피르고산 대신에 숙신산을 첨가하면 자, 숙신산도 컴플렉스 2를 통해서 산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X와 Y를 처리해도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여전히 X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숙신산을 넣어도 얘가 지금 ATP를 합성하지 못하는 X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지금요. A에다가 A라는 것은 아무것도 첨가를 안 했고 뭐 전자전 잘 되고 산화적 인산화 잘 되는 미토콘에다가 ADPPI 피로산 넣는 이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인데 Y는 우리가 짝풀림으로 봤죠. 그럼 산소 소모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산소 소비량은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됐죠? 물론 이게 처음부터 X가 전자전 저해제인지 올리고말신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저기 디귿의 보기를 통해서 아 이거 짝풀림일 수도 있겠다. 그럼 짝풀림이면서 어떤 X가 왔을 때 전자전달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 전자전달 저해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역으로 가서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란 소리예요. 5번 갑니다. 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또 역시 우리 방향성. 근데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한 게 익숙한 걸 자꾸 보게 되니까 거꾸로 하면 우리가 좀 헷갈린다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뒤집어서 할게요. 이게 나는 더 편하니까. 이게 더 편하니까. 이게 F0, F1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큰 녀석, 즉 F1이 있는 것이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라고. 그럼 우리는 전자전달계 이렇게 있을 때 ETX가 있을 때 뭐 NADH라든지 숙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산화될 거고 여기에 양성자 구배가 될 거고 얘가 pH가 낮을 거고 얘는 pH가 높을 거야. 그런 거 되겠죠. 근데 여기가 당연히 미토콘이나 기질일 거야. 여기는 막강 공간일 거야. 이게 더 편하니까. 이게 더 편하니까.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거예요. ATP가 합성될 때 pH는 기역에서는 pH가 더 높았죠. 근데 기역에서가 니은에서 낮다고 해서가 틀렸네. 높아야 되는데. 높아야 돼요. 니은에서 시트러산 회로가 여기 있어요? 아니죠. 미토콘의 기질에 TC 회로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역에서 있다고 해야죠. 틀렸고. 기저부에서 기저부가 F0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기저부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기저부에서 ATP가 ADP로 변한대요. 기저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즉 어디 머리부? 얘를 머리로 했네. 머리부에서
ADP, PI가 ATP로 바뀐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일단 바꿔야 되는 문장들이 좀 더 많은데 다 틀렸는데 머리부에서 뭐가 ADP가 ATP로 변환된다. 이렇게 되면 맞는 문장이 돼.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부를 통한 양성자 이동에 ATP 합성 요소의 구조 변화가 동반된다. 그렇죠. ATP 합성의 구조 변화가 유도되는 거 맞죠? 기억나세요? 자, 우리 F0 있고 여기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제가 불렀냐면 감마링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에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해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해서 여기에 실제는 알파, 베타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랬을 때 양성자가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았나? 양성자가 어떻게 하프 채널을 통해서 여기를 돈다. 하프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런 채널이 반반이 있었는데 반 채널, 하프 채널이 있었는데 양성자가 갈 때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그걸 뚝 떨어져서 여기를 뚝 이렇게 나가는 방식.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방식이었다고. 그러면서 뭐가 회전한다? 얘가 회전한다 라고 했어. 얘가 회전하니까 알파 베타의 각각의 ATP 합성하는 방, ATP가 방출하는 방, ADP PI가 유입되는 방. 이렇게 세 가지가 계속 바뀐다고 했어요. 얘가 회전을 안 한다고, 얘는 회전 안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가 ATP가 합성하는 방이 있었고 사이트가 있었고 ATP가 만들어지면 방출되는 방, 떨어져 나가는 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ADP하고 PI가 유입되는 방. 기억나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지. 얘네들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녀석이. 이게 결국 어떻게 감마 링이 돌면서 얘네들을 회전을 하면서 이 한 녀석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활성이 바뀌는 거. 됐죠? 맞는 말. 이거 제가 퍼포먼스도 하지 않았어요? 엉덩이 내밀고 뭐 머리 내밀고 뭐 이랬잖아요. 지금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 뭐 이렇게 했던 거. 자, 미토콘드리아 짝 풀린 단백질을 처리하게 되면 미토콘의 기질에서 NADH 소비가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해요? 오히려 늘어나겠지. 산화가 더 훨씬 더 많으니까. 따라서 답은 4번. 6번 갑니다. 자, 어떤 물질 X가 세포호흡에 산소 소모에 미치는 영향 알아본 실험이라 했고, 근데 물질 X는 어떤 효소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대요. 일단 우리는 전제 조건은 X라는 녀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효소를 억제한다. 그리고 이거 밀도급의 원심분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 어떻게 핵 미토콘의 상층의 X라고 주어졌네. 그럼 얘는 뭘 것 같아요? 그냥 세포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세포질. 성분이 있겠네. 그러면은 결국 핵과 미토콘의 상층 X, 즉 세포질 성분 요 세 가지를 얻었다 이 소리 같아요. 그랬을 때 뭐 10개 준비하고 등등등등 했는데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물질 X라는 녀석이 뭔지는 모르지만 특정 효소만을 억제한다 라고 했고, 그러면 각각의 뭐 미토콘드리아 상층의 X 이런 것들을 획득했어요. 근데 핵 가지고는 실험 안 했네. 미토콘 상층 X. 미토콘을 주는데 A라는 시험관에는 포도당만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라는 게 뭐예요? 산소 소모가 없다는 소리. 플러스는 뭐예요? 산소 소모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니다.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되거든. 맞죠? 무슨 말이냐면 세포 기질에서 하나의 포도당이 2개의 피르부산으로 갈 때 이게 해당 과정이지. 이건 어디서 진행돼요? 세포 기질에서. 맞죠? 그러니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화가 안 일어나요. 포도당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2개의 피르부산이 세포 기질에서 만들어지고 피르부산이 산화되는 장소는 어디라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 그치?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그 피르부산이 와가지고 여기서 산화를 할 수 있죠. 여기서만 산화가 된다. 아세틸코일을 산화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NADH 그 다음에 또 TCL을 돌아서 전자전달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를 한다? 예, 산화적 인산화를 해서 전자전달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산소 소모가 되는 거고, 그래서 ATP도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미토콘드리아하고 포도만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해당 과정에 효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를 주면 돼요? 이거는 된다고. 그렇지? 피르부산을 주면 된다고. 왜냐면 피르부산 여기서 줬으니까. 피르부산 줬으면 얘가 들어갈 거고 산화될 거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겠네. 2번이 미토콘드리아를 줬는데 그 1번하고 2번을 비교하셔야 돼. 물질 X의 효과를 알 수 있어요. 뭐가 안 됐어요? 피르부산을 줬을 때 얘가 산소 소모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돼야 되는데. 그렇단 말은 여기 있는 물질 X는 뭐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피르부산의 산화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겠지. 맞잖아요. 그렇죠? 해당 과정을 막은 게 아니라고. 자, 만약 물질 X가 하나의 효소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과정을 억제를 한다면 억제 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A와 B에서 A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B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야 아니면 플러스야? 플러스가 되겠지. 아무런 억제를 못하니까.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러니까 따라서 실제 B에서는 무슨 일이?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물질 X는 뭐다? 피르부산 산화를 억제합니다. 라고 해야 되죠. 산화를 억제한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럼 일단 물질 X의 특징은 잡았습니다. 상층의 X, 아까 제가 상층의 X는 뭐라고요? 세포 기질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당 과정의 효소도 다 있겠네. 그러면은 당연히 포도당 줬으면은 산화는 했겠지만 거기서 상층의 X니까 산소 소모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왜냐 여기는 뭐가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없음. 그러니 모두 다 어떻게? 마이너스예요. 뭘 하든지. 왜냐 미토콘드리아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산소 소모가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포 기질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도 플러스다. 왜? 해당을 하고 피르부산 돼서 늘어갔을 거니까 산소 소모가 다 된다고. 피르부산만 줘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 모두 다 플러스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를 통해서 얘네와 얘네들의 특징을 통해서 또 물질 X를 또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미토콘의 상층을 썼을 때는 플러스였다고. 근데 물질 X를 쓸 때 아까 피르부산 산화를 막는다고 했어. 그럼 그 뒷과정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얘가 있든 간에. 그러니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왜냐 이 과정을 막았잖아. 이 과정을 막으면 미토가 있든 아니면 포도당 주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은 과정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질 X는 해당 작용 억제다. 아니죠. 뭐에 대한 억제입니까? 피르부산 산화작용 억제다. 아마도 뭐 피르부산 탈수소에서 복합체 억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 해서 그룹 1번의 시험관에 그룹 1번은 미토콘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피르부산 대신에 젖산을 넣으면 산소가 소모되지 않는다. 자, 만약 미토콘드리아 있고 젖산이 있어요. 젖산이 있으면 젖산은 미토콘 안에 들어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젖산에 대한 수송체가 없어요. 그러면 젖산을 넣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산화가 안 돼. 산화가 안 된다는 것은 산소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때요? 맞는 문장이야. 그렇죠?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나에서 그룹 4번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있는 거 해당도 할 수 있고 피르부산 산화도 할 수 있는 이거예요. 거기다가 짝풀림 또 짝풀림 나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에서 짝풀림 했으면 산소 소모는 더 많이 된다. 그렇지? 산소 소모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너무 많이 될 거야. 그렇지? 너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답은 2번만 됩니다.
7번 가볼게요. 자, 이제 피트 시기에서 이렇게 뉴클리티드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꾸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뒤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고요. 고분자에서도.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분자 생활을 하고 있죠. 복잡하면서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일단은 얘는 퓨린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오각형 하나에 육각형 하니까. 그럼 아데닌 아니면 구아닌이야. 그런데 얘는 아데닌이에요, 구아닌이에요? 아데닌. 왜?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아데닌이구나. 산소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이 1번 프라임, 얘가 2번 프라임, 3번 프라임, 4번 프라임, 5번 프라임인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2번과 3번을 보셔야 돼. 우리 화학이나 유기에서 아무 표시를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수소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 그렇죠? 만약 수소가 아닌 다른 녀석이 있으면은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나머지도 뭐예요? 여기 수소가 있다는 소리예요. 수소가. 탄소는 8이 4개니까. 됐죠?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는 2번에서 디옥시네. 근데 3번도 디옥시야.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다이디옥시라고 해요. 다이디옥시. 다이디옥시. 그런데 얘가 질소 용계는 A죠. 그리고 트리포스페이트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DDATP랍니다. 아직 분자 생물학을 안 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말은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럼 DDATP 같은 경우는 DNA 합성에 관여를 안 합니다. RNA 합성도 관여 안 한다고요? 나중에 DDATP가 뭐 DNA나 합성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의 OH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산의 DNA 합성이 중단이 돼요. 그런 건 나중에 분자생물학 실험 파트에 볼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DATP지. 그치? 여기만 딱 디옥시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DNA 합성의 기질로 들어간다. 그치? 합성의 기질로 이용되는 거예요. 다는 뭐죠? 퓨린 계통인데 산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3종 수소 결합에 연관을 하는 거고, 그럼 뭐예요? 구아닌. 퓨린은 아딘과 구아닌을 했죠. 그런데 역시 디옥시네. 그러면 DGTP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도 어떻게 DNA 합성에 쓰이는 거? RNA 합성이 아닌 거지. 그렇죠? DNA 합성의 기질로 쓰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역시 산소가 있는 것 통하고 퓨린이었기 때문에 구아닌이에요. 근데 여기는 2번이 디옥시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그냥 GTP야. GTP.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RNA 합성의 기질로도 쓰인다고.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기질로. 우리가 세포에서 주 에너지는 ATP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ATP를 안 그려놨어. ATP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GTP도 에너지로 쓸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가나 다는 지금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갈게요. 자, 봅시다. 생체 반응에서 주요 에너지는 가라고 했는데 가가 없어요. 그렇죠? 가는 DDATP니까 그거 안 씁니다. 그냥 ATP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DNA 이중 가닥에서 3개 수소 결합을 한다는 것은 G나 C겠지. 그런데 여기 나 같은 경우 DATP니까 이 이중 결합하는 거죠. 2개겠지. 그렇죠? A와 T는 이중 결합하니까. 다는 아데닐산 코리아에서 사이클 AMP로 바뀐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가 뭐가 돼야 돼? ATP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데닐산 코리아요소를 이렇게 약자로 쓸 수 있고 ATP라는 녀석을 가지고 PPI를 떨어뜨리면 사이클린 AMP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 여기 다는 이게 만약 ATP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ATP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간세포의 시트르산 회로에서 라가 형성되는 라가 뭐예요? GTP. 자, 우리 TCL에서 GTP 형성돼요, 안 해요? 되죠, 그렇죠? 자, 이산화탄소 몇 개가 나와요? 하나의 아세틸코이가 들어갔다면 2개. 그리고 NADH가 몇 개가 나요? 3개. 하나의 아세틸코이가 들어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 다음에 FADH2 몇 개 나와? 한 개. 그치? 그 다음에 GTP가 한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바로 쓸 수도 있고 세포마다 어떻게 ATP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럼 GTP가 나온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결국 이게 GTP였거든. GTP. 맞네. 그렇죠? 가나다라는 피리민이 아니죠. 그죠? 피리미드 하나 구조니까 퓨린이라 하셔야 되겠죠. 퓨린. 퓨린.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일단 제가 약속했던 시간은 여기까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8번부터 쭉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광합성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다음 주도 광합성 중간 정도에 끝낼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세포 주기만 또 들고 올게요. 세포 주기 몇 문제 안 돼. 한 7문제인가? 그렇게 돼요. 그럼 아마 거기서 딱 이 챕터들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